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오늘은 좀 힘든 하루였죠? 따뜻한 예지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이야기들을 즐겨주세요. 제1장. 익명의 편지. 지원의 발이 아팠다. 학부모 상담 후엔 항상 아팠지만 오늘 밤은 더 심했다. 5시간 동안 23명의 학부모. 모두 자기 아이가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 물론 모두 옳았다. 8살짜리 아이들은 모두 각자 나름대로 특별했다. 그녀는 아파트까지 2층을 걸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2주째 고장난 상태였다. 집주인은 곧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열흘 전 일이었다. 하얀 봉투가 즉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 아래에 끼워져 있었고 모서리만 살짝 튀어나와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어두운 복도 카펫 위에 깔끔한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벌써 떨리고 있었다. 왜 떨리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편지를 받지 않았다. 모든 게 이메일이나 문자였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교사용 가방을 내려놓았다. 채점할 시험지들이 부엌 카운터 위로 쏟아졌다. 지난주 민지가 그린 그림들이 여전히 냉장고를 덮고 있었다. 12마리의 나비 그림, 하나하나가 점점 더 화려해졌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카모마일 차가 잠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봉투를 열었다. 글씨는 깔끔했다. 지나치게 깔끔했다. 누군가 완벽하게 쓰려고 애쓰는 듯한 필체였다. 저는 6달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무섭게 들리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일 자정에 남산타워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이건 당신 남편에 관한 일입니다. 머그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녀석이었다. 주방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도자기 조각들이 하얀 타일 위에 흩어졌다. 끌어져 떨어졌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그 머그잔. 손잡이에 금이 가버려서 버리지 못했던 바로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한 번. 글씨는 익숙해 보였지만 어디서 본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리가 풀렸다. 부서진 조각들에 둘러싸인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전자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녀는 끌어움직이지 않았다. 6개월. 누군가 그녀를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4월부터였을 것이다. 봄. 벚꽃이 피고 민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길 건너 벽을 따라 고양이가 걸어갔다.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180일 동안 주전자가 계속 삐걱거렸다. 그녀는 마침내 일어나 가스레인지를 껐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이건 당신 남편에 관한 일입니다. 성호는 죽은 지 3년이 되었다. 고속도로 1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다. 2022년 12월 22일. 경찰은 그가 즉사했다고 했다. 고통받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 누가 그에 대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녀는 깨진 머그잔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었다. 한 조각에는 아직도 그의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편지는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2개의 도어락이 딸깍 소리를 냈다. 엿보기 구멍으로 밖을 살폈다. 텅 빈 복도였다. 창문도 확인했다. 모두 잠겨 있었다. 민지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딸은 잠들어 있었고 한 팔은 봉제 토끼 인형을 껴안은 채 다른 팔은 침대 밖으로 늘어져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다. 지원은 이불을 민지의 턱까지 끌어올렸다.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지가 꿈틀거리긴 했지만 깨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수진의 번호 위에 머물렀다. 가장 친한 친구는 아직 깨어있을 것이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며 항상 늦게까지 깨어있곤 했다. 시계는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눌렀다. 제2장? 가장 친한 친구의 조언? 죽거나 결혼하는 중이 아니면 안 돼. 2번째 벨이 울리자 수진이 받았다. 지금 막 마지막 회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TV가 멈추는 소리. 지원아. 무슨 소리야? 지원은 편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당신 남편이라는 말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경찰에 신고해. 당장. 전화 끊고 경찰에 신고해. 안 돼. 못한다니 무슨 말이야? 누군가 널 스토킹하고 있다고.
지원은 복도 저편 민지의 방을 바라보았다. 민지가 알게 되면 어떡해? 수사하러 경찰이 와서 경찰관을 보면 어떡해? 겁에 질릴 거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더 무서워할 거예요. 그들은 10분 동안 다퉜다. 수지는 아는 모든 안전대책을 제안했다. 페퍼 스프레이, 보안 카메라, 야구 방망이. 지원은 하나하나 거절했다. 알아야 해. 결국 지원이 말했다. 사고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나도 같이 갈게. 편지에 혼자 오라고 써있잖아. 그 편지는 내놔. 수지는 말을 삼켰다. 나도 같이 갈게. 뒤에서 지켜볼게. 네가 내가 있는지도 모를 거야. 네가 딱히 눈에 안 띄는 건 아니잖아. 네온색 옷을 입잖아. 검은색 입을게. 닌자처럼. 여행사 닌자처럼. 모든 걸 감안해도 지원은 미소 지었다. 꼭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해야 해. 너 내 동생이잖아. 기억나? 피는 아니지만 선택한 동생. 그리고 언니는 동생이 잠재적 스토커를 혼자 만나게 내버려두지 않아. 그들은 30분 동안 계획을 세웠다. 수지는 내일 밤 11시에 지원의 아파트에 도착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 방어 수업에서 배운 페퍼 스프레이를 가져올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녹화할 것이다. 급히 빠져나올 경우를 대비해 수진의 차를 타고 갈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라면?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누구? 성호. 만약 그가 진짜 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죽은 척하고 그만해. 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내가 시신을 확인했어. 내가 그를 묻었어. 그는 사라졌어. 미안, 네 말이 맞아. 내가 바보 같았어. 지원은 아까 놓쳤던 깨진 머그잔 조각들을 치웠다. 전화기는 이제 스피커 모드로 설정된 채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다. 글씨체가 낯익어? 그녀가 말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아는 사람일지도? 학부모? 학부모들은 이메일을 보내. 문 아래로 편지를 끼워 넣진 않아. 이웃은 어때? 지원은 이웃들을 떠올렸다. 발소리를 불평하던 아래층 챔부인, 눈도 마주치지 않던 맞은편 박씨,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위층 젊은 부부. 그들 중 누구도 성호를 알지 못해. 우리가 이사 온 건 그가 죽은 뒤였으니까. 통화는 자정까지 이어졌다. 수지는 지원에게 내일 1시간마다 문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게 했다. 실제로 끊기 전까지 3번이나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했다. 지원은 다시 민지를 확인했다.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갔지만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 이불 위에 누워 편지를 꽉 쥐고 있었다.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다. 그 필체. 왜 그 필체를 알았을까? 지난 6개월 동안 접촉했던 모든 사람을 떠올렸다. 학교 교장, 다른 교사들, 학부모들, 마트 점원, 우편 배달부, 그리고 서점 주인. 그가 손으로 영수증을 쓰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의 가게는 그런 면에서 구식이었다. 컴퓨터 시스템 없이 그냥 복사본이 있는 수기, 영수증 장부만 있었다. 그녀는 4월 이후로 그곳에서 민지책을 4번 샀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서점 주인이 왜 그녀를 지켜봤을까? 왜 성호에 대해 알았을까? 그녀는 알람을 7시로 맞췄다. 민지는 팬케이크를 원할 거야. 토요일이니까. 평범한 토요일. 모든 게 평소처럼 보일 거야. 내일 밤은 곧 찾아올 테니까. 새벽 2시 15분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하얀 봉투들이 눈처럼 떨어지는 꿈을 꿨다. 각각의 봉투에는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너를 지켜봤다. 제3장. 가장 긴 토요일. 엄마 일어나. 팬케이크 먹는 날이야. 아침 7시. 8살 아이만이 지닐 수 있는 활력으로 민지가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검은 머리는 12방향으로 삐죽삐죽 솟아있었다. 잠옷에는 유니콘이 그려져 있었다. 5분만 더 자게. 지원이 베개에 대고 중얼거렸다. 5분 전에 그 말했잖아. 그랬나? 지원은 기억나지 않았다. 잠이 부족해 머리가 멍했다. 베개 밑에 편지가 있었다. 손에 닿는 편지의 모서리가 느껴졌다. 알았어. 팬케이크 만들어줄게. 그녀는 12개의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민지는 딸기와 시럽을 얹어 4개를 먹었다. 지원은 반 개를 겨우 먹었다. 나머지는 내일을 위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미술 수업 끝나고 공원 갈 수 있어? 민지가 턱에 시럽을 묻힌 채 물었다. 글쎄, 기분이 어떤지 봐야지. 기분 완전 좋아? 토요일엔 항상 기분이 좋아? 지원은 그 에너지를 좀 빌리고 싶었다. 그녀는 냅킨으로 민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옷 갈아입어. 미술 수업 10시 시작이야. 미술 스튜디오는 차로 15분 거리였다.
민희는 가는 내내 나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12달을 위한 12마리의 나비. 10월의 나비는 할로윈처럼 주황색과 검정색일 거라고. 나비들도 할로윈을 축하할까, 엄마? 글쎄, 얘야. 난 할 것 같아. 나비들은 매일 의상을 입고 다니잖아. 미술 수업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원은 학부모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 메시지도 새 협박도 없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주변의 다른 부모들은 수다를 떨었다. 주말 계획, 축구 경기, 생일 파티. 마치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듯한 평범한 부모들의 대화였다. 정오가 되자 민지가 주황색 물감 범벅이 되어 나왔다. 폭발했어.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뭐가 터졌어? 물감 튜브요. 하지만 김 선생님이 사고가 최고의 예술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점심은 자주 가는 면집에서 먹었다. 민지는 평소처럼 오이 추가된 냉소바를 시켰다. 지원은 국수를 시켰지만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그저 저어만 다녔다. 엄마, 아파요? 아니야, 자기야. 그냥 피곤한 거야. 토요일이면 항상 피곤해 하시잖아. 정말 그랬을까? 지난주 토요일엔 피곤했던 기억이 없었다. 그전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민지는 눈치챘다. 어른들이 놓치는 사소한 것들을 점심 먹고 장 보러 갔어. 민지는 사과를 고르며 하나하나 꼼꼼히 세었다. 일주일 동안 먹을 7개의 사과야. 라고 말했다. 지원은 계속 뒤를 살폈다.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서점은 식료품점과 같은 거리에 있었다. 지나가던 중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인이 안쪽에서 진열대에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갈 때 마침 고개를 들었다. 눈이 1초 동안 마주쳤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지나쳤다. 그 사람이었을까? 편지를 쓴 사람이 그였을까? 책 살 수 있어? 민지가 물었다. 오늘은 안 돼.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항상 토요일에 책을 사잖아. 매주 토요일은 아니야. 민지는 토요일에 책을 사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기억할 수 없었다. 항상 그랬으니까 그들의 전통이었다. 다음 주에는 사줄게. 지원이 말했다. 그들은 3시에 집에 도착했다. 민지는 1시간 동안 숙제를 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다. 지원은 그녀를 지켜보며 오늘 밤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6시에 그녀는 민지를 박할머니 댁으로 데려다 주었다. 2 블록 거리, 차로 5분 거리였다. 토요일 밤을 할머니 댁에서 보내는 건 2년째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 그 시간 동안 지원은 시험지를 채점하고 아파트를 청소할 수 있었다. 오늘 밤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낯선 사람을 만날 시간을 줄 것이다. 할머니께 잘해라. 지원이 말하며 민지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난 항상 착하잖아. 박 할머니는 지원을 유심히 바라보셨다. 피곤해 보이네. 학교에서 긴 한 주였어. 할머니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민지야, 가방은 손님방에 두고 와. 민지가 자리를 비우자 할머니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도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일 스트레스예요. 또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조심히 운전해라. 지원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려 했다. 밥과 김치. 단순했다. 익숙했다. 3숟가락을 겨우 먹었다. 시계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 고장난 건 아닌지 확인했다. 옷을 3번 갈아입었다. 청바지에 스웨터. 그 다음 정장바지에 블라우스. 다시 청바지에 다른 스웨터. 이번엔 검정색. 수진이 좋아할 거야. 9시가 되자 시험지를 채점하려 했다. 2개를 채점하고 포기했다.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수학 시험은 미뤄야 했다. 10시에 뉴스를 봤다. 일본 고속도로에서 또 사고가 났다. 성호의 사고 장소와는 다른 곳이지만 같은 도로였다. 기자는 안전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3년이나 늦은 이야기였다. 10시 45분. 그녀는 편지를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같은 말, 여전히 같은 요구. 남산타워, 자정, 혼자. 정확히 11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수지는 온통 검은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검은 스키 모자까지. 웃지 마. 변장 중이야. 은행 털러 가는 것 같아. 좋아. 그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후추 스프레이를 꺼냈다. 2개 가져왔어. 하나는 너한테 줄 거야. 그들은 11시 20분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침묵을 깨기 위해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한 커플이 파리 여행을 예약하려 했는데
호텔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았다. 아내는 고급 호텔을 원했고 남편은 저렴한 곳을 원했다. 따로따로 예약하라고 했어요. 11시 30분이 되자 그들은 떠났다. 수지는 흰색 현대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토요일 밤 교통은 막혔다. 홍대 클럽으로 향하는 젊은이들,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토요일 밤에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1시 48분에 남산타워 주차장에 도착했다. 제사장, 한밤중에 개시, 전망대에는 관광객 12명이 있었다. 지원은 2번이나 세어봤다. 난간에서 셀카를 찍는 젊은 커플, 보온병 커피를 나누는 노부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는 친구들. 아마 대학생들일 것이다. 혼자 온 남자는 없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 사람 없네. 수진이 속삭였다. 아직 자정도 안 됐어. 그들은 입구에 서서 무심한 척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녹화 중이었다. 지원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페퍼 스프레이를 꽉 쥐고 있었다. 11시 55분, 11시 58분, 11시 59분. 엘리베이터가 딩 하고 울렸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회색 코트, 검은 바지, 익숙한 얼굴. 메이플 가의 서점 주인, 태준. 그게 그의 이름이었다. 영수증에서 본 적 있었다. 김태준. 편지와 똑같은 깔끔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는 마닐라 폴더를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사람, 북스앤빈스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에요. 수진이 너무 큰 소리로 말했다. 몇몇 관광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태준은 걸음을 멈췄다. 아직도 10피트나 떨어져 있었지만 달아날 듯한 모습이었다. 괜찮아. 지원이 말했다. 그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여기 있어.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그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평소 깔끔하던 머리는 손으로 헝클어뜨린 듯 지저분했다. 박씨,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서점에서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그때는 항상 책과 날씨에 대해 명랑하게 이야기했었다. 지금은 말하기조차 고통스러워하는 듯했다. 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는 움찔했다. 지켜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봤어요. 6개월 전 4월에 민지와 함께 제 가게에 오셨잖아요. 우린 거기서 책을 사요. 알아요. 매번 방문을 기억해요. 4월 15일, 5월 3일, 6월 21일, 8월 9일, 9월. 왜? 지원이 말을 끊었다. 왜 기억해? 그는 마닐라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23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모두 그녀에게 보낸 것이지만 발송되지 않은 편지들. 모두 똑같은 깔끔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내가 썼지만 보낼 수 없었어. 어제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어. 어제 뭐가 달라졌어? 그는 경찰 보고서를 꺼냈다. 공식 도장, 사건 번호, 날짜. 2220년 12월 22일. 당신 남편은 차 안에서 혼자 죽지 않았어요. 세상이 기울었다. 수진이 지원의 팔을 붙잡아 그녀를 붙잡았다.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 다그쳤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보름달 아래에서 은빛으로 반짝였다. 내 아내가 그와 함께 있었어. 이미영. 그녀도 죽었어. 지원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며 서울이 아래로 펼쳐졌다.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해. 그녀는 스스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경찰은 그가 혼자였다고 했어. 그들은 2대의 차였어. 태준이 말을 끊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 다른 차를 타고 있었어. 서로를 따라 부산으로 향하던 중이었지. 트럭이 2차를 모두 들이받았어. 경찰 보고서는 2명의 희생자를 기록했지만 뉴스에서는 1명만 언급했어. 같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는 그녀에게 전체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2 이름, 박성호, 이미영. 2 다 충돌 즉시 사망. 2대의 차량이 파손. 상처 하나 없이 걸어나온 트럭 운전사 1명. 둘이 함께 부산으로 가던 중이었어. 태준이 말을 이었다. 그녀 이메일에서 호텔 예약 내역을 찾았어. 한 개의 객실. 박씨 부부. 12월 22일 체크인. 12월 26일 체크아웃 예정이었어. 지원은 종이를 응시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박씨 부부. 하지만 박씨 부인은 그녀였다. 그녀가 박씨 부인이다. 얼마나 오래
그녀가 속삭였다. 2년. 아마 그 이상일 거야. 2년 전부터의 증거가 있어. 2년. 730일 동안의 거짓말. 그녀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던 동안, 그녀가 그의 셔츠를 다림질하던 동안,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던 동안. 보여줘. 제5장. 23통의 편지. 벤치는 차가운 금속이었다. 지원은 그걸 느끼지 못했다. 무릎 위에 놓인 서류의 무게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수지는 관광객들을 막으며 경계를 섰다. 몇몇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자 그녀는 노려보며 제 일이나 보라고 경고했다. 태주는 1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설명하기엔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공간을 주기엔 충분히 멀리. 첫 번째 편지는 4월 15일자였다. 오늘 네가 딸기 우유 사는 거 봤어. 민지가 나비에 관한 책 3권을 골랐어. 그녀가 책을 껴안았을 때 네가 웃었어. 그때 장례식 사진 속 네 모습을 알아봤어. 장례식에 갔었어? 지원이 물었다. 미영 장례식. 누군가 다른 장례식 사진을 가져왔어. 동네 반대편에서 동시에 열렸던 장례식 사진. 우주가 벌을 내린 거라든가 뭐 그런 거라고들 했지. 바람 피운 2사람이 함께 죽다니. 지원은 그날을 기억했다. 12월 26일. 숨 쉴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 미안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촌에게 빌린 너무 큰 검은 드레스를 입은 민지. 두 번째 편지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로즈가든 레스토랑. 2사람이 저녁 식사로 쓴 42,000원. 성호의 신용카드. 2022년 1월 8일. 그날 밤 부모님 댁에 간다고 그에게 말했어. 지원이 말했다. 민지가 감기에 걸렸거든. 우리는 집에 있었어. 계속되는 영수증들. 계속되는 날짜들. 패턴이 드러났다. 지원이 교사회의가 있는 매주 화요일, 매주 목요일. 민지를 피아노 레슨에 데려다 줄 때. 가끔 토요일엔 박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 그가 시간을 쪼개낼 수 있는 삶의 모든 틈새들. 8번째 편지에는 보석점 기록이 있었다. 200만 원짜리 목걸이. 6월 10일. 특별 고객 이미영 명의로 구매. 내 생일이 6월 10일이야. 지원이 말했다. 알아. 태준이 대답했다. 찾아봤어. 네 생일에 샀더라고. 그녀는 웃었다. 행복한 웃음소리는 아니었다. 그날 밤에 야근해야 한다고 했어. 중요한 고객 만찬이 있다면서. 난 민지와 엄마랑 생일 축하했지. 편지는 점점 더 심해졌다. 주말 컨퍼런스 호텔 영수증. 대구에서 지루한 업무 회의 중이었다는 그 시절의 제주도 비행기 티켓. 쇼핑몰 사진 부스에서 찍은 사진. 둘 다 카메라를 향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걸 다 어디서 찾았어? 그녀의 이메일, 신용카드, 일기장. 그녀는 모든 걸 보관했어. 마치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15번째 편지를 읽고 지원은 벌떡 일어났다. 공기가 필요해 난간 쪽으로 걸어갔다. 12월 22일 호텔 예약이었다.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오션뷰 스위트. 박씨 부부, 4박. 그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어. 그녀는 도시 불빛을 향해 말했다. 참석은 필수고 가족 동반은 안 된다고. 태준이 난간에 다가왔다. 미영은 이탈리아에 있는 언니를 보러 간다고 했어. 가짜 비행기표까지 보여줬다고. 거짓말은 잘했어. 연습이 쌓였지. 16번째 편지에는 통화 기록이 들어있었다. 성우 명의의 2번째 전화회선. 한 번호로 수백 건의 문자 및 통화 기록. 청고지 주소는 그의 사무실이었다. 18번째 편지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2022년 12월 1일자로 작성된 서류. 하단에는 성우의 서명이 있었다. 법원에 제출된 적은 없었다. 그가 나를 떠나려 했어. 지원이 말했다. 그들은 우리 둘 다 떠날 참이었어. 마지막 편지인 23번째 편지는 달랐다. 날짜는 10월 12일, 불과 이틀 전이었다. 사랑하는 지원에게 이 진실을 3년 동안 품고 살았어. 내 속을 갉아먹었지. 네가 알아야 해. 네 딸도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이야. 그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 미영이 나를 버리고 그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지만 아무 잘못도 없었어.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오랫동안 그랬어요. 내가 더 나은 남편이었더라면, 내가 더 신경 썼더라면. 하지만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알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어요. 지원은 눈물을 닦았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던 걸까? 왜 지금이야? 그녀가 물었다. 왜 지금 말해? 지난주에 널 봤거든. 마트에서.
민지가 아빠에 대해 묻더라. 하늘에서 자신을 볼 수 있냐고. 네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항상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주더군. 그는 잠시 멈추고 머리를 쓸어 넘겼다. 네가 그 기억을 그녀를 위한 아름다운 것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마 그게 옳을지도 몰라. 좋은 엄마라면 그렇게 해야 할지도. 하지만 네가 너무 슬퍼 보였어.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처럼. 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네가 그 짐을 더 이상 지게 둘 수 없었어. 새벽 1시 45분.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커피 좀 사올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지원의 어깨를 살짝 쥐고 자리를 떴다. 가판 끝자락에 관광객 2명만 있을 뿐 둘만 남았다. 미안해. 태준이 말했다. 말해줘서.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모든 것에 대해. 진실을 말한 걸 미안해하지 마. 때론 진실이 거짓말보다 더 아프기도 해. 지원은 그 말을 곱씹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충실한 남편을 위해 3년간 애도했던 일. 다른 여자를 원했던 평범한 남자일 뿐인 아빠를 영웅이라고 말했던 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갈게. 아니, 있어. 그냥, 잠시만. 그녀는 데크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여기 위에서 바라본 밤의 서울은 아름다웠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거짓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제6장. 공유된 슬픔. 새벽 2시 수진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관광데크는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들과 반쯤 잠든 듯한 경비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래층 카페는 24시간 영업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거기가 더 따뜻해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태준에 따르면 미영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었다. 성호는 2년 전부터 재즈를 듣기 시작했다. 교양을 쌓는 중이라고 했다. 이제 지원은 그 이유를 알았다. 그들은 구석의 부스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 커피가 김을 내뿜고 있었다. 옆 테이블의 수지는 휴대폰을 보는 척했다. 진실은 마닐라 폴더에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에 대해 말해줘. 지원이 말했다. 네가 기억하는 대로. 태주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는 6시에 떠났어. 작별 키스를 하며 비행기가 9시지만 일찍 가고 싶다고 했지. 서두르는 걸 싫어했거든. 성호는 6시 30분에 떠났어. 교통이 막힐 거라고 했지. 사고는 9시 47분에 났어. 그들은 3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었어. 같이 따로 차를 타고 갔지만 함께였어. 그들은 잠시 그 말에 잠겼다. 배우자들의 마지막 거짓말.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속임수를 유지했다. 누군가 보더라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각자 차를 타고. 언제부터 의심했어? 지원이 물었다. 1월에 신용카드 명세서가 왔어요. 그녀가 가본 적 없다고 말한 장소들에 결제 내역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싶었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는 3월에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지원이 고백했다. 장미 구매 영수증이었죠. 성호는 장미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 생일 선물 같은 거겠지 생각했죠. 우리는 변명하는데 능숙하니까. 우린 그들을 믿었어. 태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예전 사진을 보여줬다. 결혼식에서 미영. 아름다운 한복 차림. 캠핑 여행. 생일 파티. 평범한 커플 사진들. 그녀는 통역사였어. 그가 말했다. 이탈리아어와 영어. 그렇게 그를 만났지. 그의 회사가 프로젝트를 위해 그녀를 고용했어. 지원은 계산했다. 2년 전. 불륜이 시작된 바로 그때.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이 말을 이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고 있었거든요. 4년 동안 3번이나 유산했어요. 마지막 유산은 정말 끔찍했어요. 그녀는 대량 출혈을 했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후로 그녀는 점점 멀어져 갔죠. 성호의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원이 말했다. 62세의 심장마비였지. 성호가 발견했어. 그 후로 그는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어. 헬스장에 다니고 새 옷도 사고. 나는 그게 중년의 위기인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겠지. 둘 다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걸지도. 서로를 향해 그들은 수년간 같은 가게에서 장을 봐왔다는 걸 깨달았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태준의 서점에서 2블록 떨어진 메이플가의 한국 식료품점. 아마 100번은 지나쳤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민지가 지난 여름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어요. 내 조카도 그랬어.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우리도 거기 다녔어. 같은 요일에.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와 조카가 다니던 소아과 병원은 같았다. 주말엔 같은 공원에 갔고 월요일 아침엔 같은 커피숍. 서로 닿지 않은 평행선 같은 삶. 이상하네. 지원이 말했다. 우린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 해돋이는 5시 43분에 시작됐다. 그들은 전망대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아래에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버스가 노선을 시작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 가봐야겠어. 지원이 말했다. 민지가 곧 일어날 거야. 그래.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함께 겪은 모든 일 뒤에 이런 건 이상하게 느껴졌다. 문자해도 될까? 태준이 물었다. 그냥 네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좋아. 아침 6시.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수진의 차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다. 차 옆에 서 있는 태준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지원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에게서 온 문자. 들어줘서 고마워. 그녀는 답장했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자 수진은 그들을 남산타워에서 멀어지게 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밤에서 멀어지게. 지원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제7장. 현실로의 귀환. 아침 햇살이 너무 눈부셨다. 수진이 박할머니 댁 앞에 차를 세우자 지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같이 들어갈까? 수진이 물었다. 아니, 난 평범해져야 해. 민지를 위해서. 지원아, 네 남편이. 내가 알게 된 건 알아. 그들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엔진이 식어가며 뚝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중에 전화해. 수진이 말했다. 약속해. 알았어. 안에서는 이미 민지가 깨어 부엌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박할머니가 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 향기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 민지가 벌떡 일어나 그림을 휘날리며 말했다. 우리 가족 그렸어. 그림에는 3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키 큰 2사람과 작은 1사람. 하지만 키 큰 사람 중 1명은 검은 크레파스로 지워져 있었다. 저건 하늘에 계신 아빠야. 민지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건 엄마랑 나, 지구에 있는 우리야. 지원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예쁘구나, 우리 딸. 박할머니가 날카롭게 그녀를 바라보셨다. 어머니들은 항상 알고 계셨다. 딸이 32살이 되어도 어머니들은 뭔가 잘못됐을 때를 알았다. 민지야, 가서 양치하렴. 할머니가 말했다. 아직 아침도 안 먹었는데요. 오늘은 양치부터 해? 민지는 투덜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할머니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유령이라도 본 표정이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기만 한다면. 괜찮아요, 엄마. 네가 거짓말은 정말 못해. 예전부터 그랬어. 지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가 달려왔다. 2분 동안 닦았어. 세어봤어. 착한 아이구나. 이제 밥 먹고 가자. 하지만 민지는 살짝 비틀거렸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기분이 안 좋아. 그녀가 말했다. 그러더니 쓰러졌다. 지원이 바닥에 닿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다. 민지야. 얘야. 정신 차려. 딸의 눈꺼풀이 떨렸지만 열리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이미 119에 신고 중이었다. 어제도 학교에서 기절했어. 할머니가 구급차를 기다리며 말했다. 어제 학교에서 전화했어. 네가 저녁 약속 중일 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어. 뭐? 왜 말 안 했어?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 요즘 계속 피곤해하더라. 구급차는 4분 만에 도착했다. 4시간처럼 느껴진 4분이었다. 구급대원들은 능숙하게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질문을 던졌다. 가족 중에 심장병 병력 있으신가요? 지원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성호의 부모님은 건강하셨다. 그녀의 부모님은 병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모르겠어요. 삼성의료원까지 가는데 12분이 걸렸다. 민지는 2번 정신을 차렸다. 혼란스러웠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는 거야. 지원이 말했다.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응급실은 북적였다. 독감 시즌이 일찍 시작된 탓이었다. 소아심장과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3시간을 기다렸다. 3시간 동안 민지는 지원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지원은 서류 작성에 매달렸다. 보험 정보, 병력, 비상연락처. 그녀는 성호의 이름을 쓰려다 문득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비상연락처가 아니었다. 벌써 3년 전부터 그랬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그가 죽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녀의 비상연락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선생님은 젊어 보였다. 35쯤? 눈빛이 다정했고
민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엄마를 거치지 않고 심장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가 설명했다. 카메라처럼요. 하지만 몸속을 찍는 거죠. 아플까요? 전혀 안 아파요. 학교에서 사진 찍는 거랑 같아요. 먼저 심전도 검사. 민지의 가슴에 12개의 끈적한 패치가 붙었다. 다음은 심초음파 검사. 초음파 탐촉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혈액 검사. 민지는 용감하게 잘 참았지만 조금 울었어요. 각 검사는 시간이 걸렸고 결과는 더 오래 걸렸다. 오전 11시. 이 선생님이 서류와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오셨다. 박 씨, 민지 양은 선천성 심장결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방중격 결손입니다. 심장의 상부방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먼저 성호의 배신. 이제 2일까지. 얼마나 심각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에요. 좋은 소식은 성공률이 95%라는 점입니다. 수술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수술이요? 민지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며 물었다. TV에서 보는 것처럼요? 비슷하지만 수술 내내 잠들어 있을 거예요. 깨어나면 엄마가 바로 곁에 있을 거고요. 이 의사가 다시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총 비용은 4,500만 원입니다. 보험으로 보통 60% 정도는 커버됩니다. 지원은 자동으로 계산을 했다. 교사 뇌. 항상 계산 중이다. 1,80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저축은 800만 원이 전부였다. 성호의 장례식 이후 3년간의 홀로 아이를 키운 후 남은 건 800만 원 뿐이었다. 할부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옵션을 논의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6개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환자의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병원 카페테리아. 민지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그녀가 지원에게 상기시켰다. 지원은 휴대폰 계산기를 응시했다. 저축액 800만 원, 월급 320만 원, 지출 280만 원. 예상치 못한 일이 없다면 매달 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이 속도라면 25개월이 걸린다. 민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엄마, 왜 울어? 지원은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울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기쁨의 눈물이야.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네가 괜찮아질 거라서. 의사가 내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아빠가 떠난 거야? 내가 고장났으니까? 아이스크림 컵이 지원의 손에서 찌그러졌다. 아니야, 얘야. 아니야. 아빠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떠났어. 아빠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떠났어. 아빠는 죽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떠나고 있었어. 아빠는 널 아주 사랑했어. 그녀는 대신 그렇게 말했다. 그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민지는 그 말에 만족한 듯했다.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흔들며 아이스크림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지원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괜찮은지 궁금해. 내가 한 말들 다 미안해. 네가 그런 짐을 질 필요 없었어. 그녀는 답장을 쳤다. 병원에 민지와 함께 있어. 심장 수술이 필요해. 바로 3개의 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어느 병원이야?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거의 아니라고 치료했다. 거의 3년간 쌓아온 벽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지쳤다. 모든 걸 혼자 해내는 게 너무 지쳤다. 삼성의료원. 그리고 난 몰라. 제8장. 지원서 제출 주간. 월요일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새벽 6시. 지원은 이미 노트북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아 은행 서류에 둘러싸여 있었다. 민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일요일 내내 피곤해 2번이나 낮잠을 잤다. 의사는 정상이라고 했다.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더 열심히 뛰고 있다고. KB은행 웹사이트가 느리게 로딩되었다. 지원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했다. 대출 금액 1,000만 원. 용도, 의료비, 담보, 없음. 담보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파트는 임대 중이었다. 차는 12년 된 200만 원짜리. 성호의 생명보험으로 장례비와 3년치 생활비를 냈으니 남은 건 없었다. 7시 30분. 민지 아침을 준비했다. 8시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줌. 8시 30분. 회사에 병가를 냈다. 9시. KB은행 도착. 대출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담보가 없으면 이 금액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적은 금액으로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요.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신한은행. 10시 30분.
건물은 달랐지만 답변은 같았다. 3년 전 미납 대출이 남아있습니다.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장례비 대출 말씀이십니까? 지원은 그걸 잊고 있었다. 성호를 제대로 장사 지내기 위해 빌린 500만 원. 아직 200만 원이 남았다.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정호, 우리은행.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 검토 후 금요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겨우 학교에 도착했다. 3시간 수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했다. 오후 4시 30분. 방과 후 돌봄에서 민지를 데려왔다. 오, 장보기. 가장 저렴한 상품만 골랐다. 그날 저녁. 민지가 숙제를 하는 동안 지원은 온라인 신청서 3개를 더 작성했다. 다른 은행이지만 같은 질문들. 수입은 얼마인가요? 빚은 얼마나 있나요? 왜 우리를 믿어야 하나요? 9시에 휴대폰이 울렸다. 태준, 어떻게 지내? 그녀는 테이블에서 나비를 그리고 있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10월의 나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황색과 검은색 날개를 활짝 펼친 채 버티고 있어. 그건 진짜 대답이 아니잖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야. 점 3개가 여러 번 나타났다 사라졌다. 마침내 토요일엔 내 서점이 늦게까지 열려.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자신이 허우적대고 있다고? 남편이 거짓말쟁이였고 딸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됐는데 둘 다 구할 수 없었다고? 화요일도 마찬가지였다. 점심시간엔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고 수업 사이엔 전화를 받았다. 거절은 매번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수요일, 한 학부모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물었다. 그냥 계절이 바뀌어서요. 지원이 말했다. 학부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감기 걸리더라고요. 비타민 꼭 드세요. 비타민이 상처받은 마음을 고칠 수만 있다면. 민지의 가슴 속 실제 상처와 지원의 마음속 비유적인 상처 모두를. 목요일에는 이메일로 2건의 거절 통보가 더 도착했다. 그녀의 이름만 삽입된 형식적인 편지였다. 유감스럽게도 알려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민지의 피아노 레슨. 창문 너머로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 성호가 미영을 만났을 거라 생각했다. 2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딸아이 재능이 뛰어나네요. 피아노 선생님이 말했다. 경연대회는 생각해보셨나요? 아드님이 좀 나아지신 후에요. 아, 아프신가요? 지원은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심장 수술, 4,500만 원, 6개월.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냥 좀 피곤해.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 우리은행의 최종 거절 통보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신청서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지원은 학교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주말을 맞아 퇴근하는 다른 교사들은 계획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누군가는 강남에 새로 생긴 식당을 언급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영화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문제들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은행은 어땠어? 안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얼마나 필요해? 1,000만 원. 최소한. 나 저축한 거 300만 원 있는데. 안 돼. 지원아, 안 된다고 했잖아. 네 돈은 안 받아. 네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똑같아. 그들은 10분 동안 다퉜다. 수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밀었다. 지원은 제한된 모든 것을 거절했다.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지가 잠든 뒤 지원은 거절 편지들을 부엌 식탁 위에 모두 펼쳐놓았다. 8개의 은행, 8가지 형태의 거절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준이었다. 내일 서점에서 볼까? 밤 9시 문 닫고 나서 그녀는 거절 편지를 바라보았다. 마이너스 잔고가 표시된 노트북 화면을, 나비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여둔 병원 청구서를. 알겠어. 한마디. 하지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었다. 토요일은 그녀가 준비됐든 안 됐든 찾아올 것이다. 서점에서의 만남, 준비되지 않은 대화, 받아들일 방법을 모르는 도움.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일이었다. 오늘 밤은 모든 게 괜찮은 척해야 했다. 저녁을 차리고 숙제를 확인하고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줘야 했다. 딸을 구해줄 수 없는 엄마라도 민지가 필요로 하는 엄마가 되어야 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거의 다 차 있었다. 엿새 뒤면 완전히 차오를 것이다. 태준이 진실을 말했던 그날 밤처럼, 모든 것이 변했던 그날 밤처럼 그녀는 또다시 모든 것이 바뀔지 궁금해했다. 제2막 중간, 토요일 저녁,
서점은 오래된 종이와 신선한 커피 냄새가 났다. 태준이 패전 간판을 뒤집는 동안 지원은 무거운 나무 문을 밀어 열었다. 빈티지 램프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노란빛이 나무 선반을 꿀처럼 반짝이게 했다. 그녀는 닷새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거절 편지들이 비난처럼 핸드백에 꽉 채워져 있었다. 창가 가죽 의자에 앉아 손이 살짝 떨렸다. 태주는 즉시 눈치챘다. 요즘 그는 그녀의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멍처럼 보였다. 보이지 않는 돌을 쥐고 있는 듯 앞으로 굽은 어깨선 묻지도 않고 라벤더 차를 타주었다. 차가운 손가락에 닿은 도자기 머그잔이 따뜻했다. 말해봐.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 말은 며칠 동안 참아왔던 울음 사이로 쏟아져 나왔다. 민지는 6개월 안에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작은 심장이 멈출 거라고 했다. 45억 원은 45조 원이나 다름없었다. 세 군데 은행에서 이미 거절했고 그녀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구겨진 거절 통지서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각각 다른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담보가 부족하다. 기존 부채가 너무 많다. 소득이 부족하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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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주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이 열리며 그의 예금 계좌에 6,200만 원이 표시되었다. 지원이 한 번에 본 적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가져가. 전부. 제발. 지원은 즉시 거절하며 휴대폰을 그에게 밀어냈다. 그의 돈은 받을 수 없었다. 특히 그의 돈은 그들을 이어준 건 자선이 아니라 비극이었다. 이건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었다. 하지만 태주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어차피 서점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위층 빈 공간에 어린이 교육센터를 추가하는 거다. 동네 부모님들은 항상 과외를 해주냐고 물었다. 지원의 교사 경력을 살려 그녀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사업 파트너가 되어줘. 모든 수익의 50%를 주겠어. 현재 서점 수익은 월 800만 원이었다. 교육센터를 운영하면 월일 500만 원까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의 몫은 월 2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건 사업이지 자선이 아니었고 민지는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11시 30분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태준이 여분의 열쇠를 그녀의 손바닥에 얹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금속은 아직도 따뜻했다. 지원은 며칠 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안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희망은 라벤더 차 맛이 나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일요일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72세 은퇴 교수 김 씨가 서류 더미를 안고 지원 집 앞에 섰다. 그날 아침 교회에서 박 할머니에게 민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 동네는 이웃끼리 서로 돌보는 법이죠. 그는 안경테를 고쳤으며 격식을 차려 말했다. 이미 20가구가 지원을 약속했다. 10월 28일에는 모금 행사를 위해 동네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신문에 기사게재 요청도 했다고 했다. 도울 수 있다면 누구도 민지가 고통받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음 2주는 비에 젖은 수채화처럼 흐릿하게 지나갔다. 10월 28일 열린 모금 행사에는 150명이 모였다. 가족들은 집에서 만든 김치를 가져와 팔았고 아이들은 기부금을 받으며 피아노 연주를 했다. 시장에서 온 아줌마들이 기부한 떡은 30분 만에 동이 났다. 단 하루 오후에 6천만 원이 모였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세워지는 지폐들. 모든 동전은 기도와 함께 모금함에 떨어졌다. 필요하면 더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이웃들. 그 방 안의 모든 심장이 한 어린 소녀를 위해 뛰었다. 11월 1일자 신문에 실린 민지의 사진. 교복을 입고 무지개 그림을 든 그녀는 웃고 있었다. 제목은 지역사회, 어린 심장병 환자를 위해 뭉쳤다였다. 며칠 만에 47명의 추가 기부자가 모였다. 누군가는 5만 원을, 누군가는 50만 원을 냈다. 모든 원이 소중했다. 이 몇 주 동안 또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태주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지원의 아파트에 찾아왔다. 매번 다른 책을 들고 왔다. 용감한 공주에 관한 판타지 이야기, 말하는 동물들에 관한 그림책, 세상을 구한 아이들에 관한 장편 동화책. 민지는 그가 책을 읽어줄 때면 소파에서 그의 옆구리에 몸을 웅크렸다. 태주는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용은 감기에 걸린 듯한 목소리였고 공주는 속삭이듯 말했다. 현명한 부엉이는 말 사이에 울음소리를 냈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잇고 있던 음악처럼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지원은 부엌 식탁에서 시험지를 채점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가끔은 그저 그들을 지켜보려고 필기를 멈추곤 했다.
흥미진진한 장면이 나오면 민지의 작은 손이 태준의 팔을 토닥였다. 이건 아직 이름을 붙여선 안 될 것 같았다. 11월 어느 저녁, 지원이 스토브 위에서 수프를 저으며 있을 때 그녀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질문을 미지가 묻는 것을 들었다. 태준 아저씨, 내 새아빠가 되어줄래요? 아파트는 너무 조용해져서 국이 끓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지원은 숨을 죽이고 나무 숟가락을 공중에 멈춘 채로 있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민지의 희망에 찬 얼굴이 그려졌다. 침묵이 쫀쫀한 사탕처럼 늘어졌다. 언제든 네 곁에 있을게. 작은 예술가야.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지가 잠든 뒤 그들은 식어가는 차를 들고 발코니에 앉았다. 도시 불빛이 아래로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펼쳐졌다. 태준은 거의 가질 뻔했던 딸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영이 유산했을 때 임신 4개월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쯤 민지 나이였을 것이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미영은 자신을 탓하며 그를 밀어냈다. 그는 텅 빈 아기방을 피하기 위해 서점에 파묻혔다. 그들은 중요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누지 않았다. 집안의 침묵은 모든 것을 삼킬 만큼 커져만 갔다. 지원은 자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고가 일어나기 2년 전, 성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남편은 울지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저 더 오래 일하기만 했다. 새벽 3시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멍하니 있는 그를 발견하곤 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가 쌓아올린 벽은 그녀가 넘을 수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에게서 우리가 줄 수 없었던 것을 찾았을지도 몰라. 그녀가 속삭였다. 그 배신이 덜 아프게 하진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온전해지려 애쓰는 두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며 뒤에 남겨진 두 사람이 발코니에 앉아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11월 18일은 회색빛으로 차갑게 찾아왔다. 박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대청소를 돕기 위해 수진이 왔다. 침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수진이 마닐라 봉투를 발견했다. 서랍 뒤에 떨어져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원아, 이건 뭐야? 안에는 지원이 본 적 없는 생명보험 증권이 들어있었다. 맨 위에 성호의 이름, 보험금 5천만 원. 수혜자란에 적힌 이름에 지원의 다리가 풀렸다. 이미영, 발행일은 3년 전 1월 15일이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11개월 전이었다. 그는 정부를 위해 보험을 들었다. 지원은 3번이나 읽으며 손이 떨렸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이 유효하지만 복잡하다고 확인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같은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했다. 김정수 변호사는 그날 오후 5시에 그들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가죽과 커피 냄새가 났다. 책장에 꽂힌 법률 서적들은 세상을 누를 만큼 무거워 보였다.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민지의 수술은 4주 후였다. 의료적 응급사유로 신속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다. 보험사는 자체 변호사로 맞서 싸울 것이다.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지원은 태준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렸다. 그의 답장이 즉시 왔다. 함께 맞서자. 그 돈은 민지에게 가야 해. 필요하면 내가 증언할게. 월요일 아침 9시 정각, 지원과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기는 사건 번호 2025 FC 1147로 도장을 찍었다. 심리는 12월 12일로 예정되었다. 민지 수술 3일 전이었다. 보험사는 3명의 변호사를 보내 반대했다. 그들은 그 돈이 이탈리아에 있는 미영의 유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노부모가 별도로 청구를 제기한 상태였다. 법적 서류가 종이산처럼 쌓여갔다. 태준은 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창고에서 미영의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 내용은 불륜이 2022년 1월에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시간 순서는 명확했다. 배신은 그녀 자신의 손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스트레스 가득한 몇 주 동안 지원은 민지의 수술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이야기 줄거리를 설명하듯 간단히 설명했다. 네가 잠든 사이에 의사 선생님들이 네 심장의 작은 부분을 고쳐야 해. 민지는 아플 거냐고 물었다. 지원은 약이 아픔을 막아줄 거라고 약속했다. 민지는 멋진 흉터가 생길지 궁금해했다. 지원은 그게 네 전사 표식이 될 거라고 말했다. 제가 깨어났을 때 태준 삼촌도 거기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네가 원하면 꼭 계실 거야. 엄마, 영원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12일은 매서운 추위와 함께 찾아왔다. 법정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지원은 수진의 검은 정장을 입었는데 살짝 길었다. 태주는 방청석에 앉아 등대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보험사 변호사들은 동시사망 조항에 관한 기술적 논쟁을 벌였다. 법률 용어가 총알처럼 날아다녔다. 지원의 변호사는 판례와 의료 기록으로 맞섰다. 그때 뜻밖의 증인이 등장했다. 성호의 전 동료 박 씨가 증언하러 2시간을 운전해왔다. 그는 성호가 수혜자를 다시 지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서류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히 밝혔다. 그는 성호가 보험 실수에 대해 후회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태준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보험금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민지의 의료비로 쓰여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무고한 아이입니다. 법적 기술적 문제가 인간적 연민을 압도해선 안 됩니다. 은발의 다정한 눈빛의 여성 판사는 48시간의 심리를 요청했다. 이틀의 기다림은 마치 인연 같았다. 12월 13일은 수술 준비로 흘러갔다. 수술 전 검사, 동의서, 간호사가 가르쳐준 호흡 운동을 연습하는 민지. 12월 14일 오후 4시, 서기가 전화를 걸어왔다. 원고 박지원 승소 판결. 보험사는 24시간 이내에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 지원은 안도하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태준이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김 변호사는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수술비를 남기고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축하 모임은 서점을 가득 메웠다. 이후 83명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들고 왔다. 아이들은 연습한 노래를 불렀다. 아줌마들은 소주잔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태준을 너무 세게 껴안아 그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야 했다. 당신은 우리의 수호천사예요.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지원은 두 사람이 껴안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민지처럼 심장 상태가 아니라 부서졌던 다른 무언가가 금실로 꿰매어지며 치유되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12월 15일은 어둡고 일찍 찾아왔다. 새벽 5시 30분. 지원은 테디베어가 프린트된 병원 가운을 민지가 입도록 도왔다. 천은 얇게 느껴졌지만 곰들은 친근해 보였다. 민지는 태준이 준 토끼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인형에게 달빛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달빛이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간호사가 토끼 인형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약속했다. 정확히 7시가 되자 민지는 병실로 실려갔다. 문이 닫힐 때까지 그녀의 작은 손이 흔들렸다. 지원의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태준이 그녀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4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240분, 14,400초. 대기실이 그들의 임시 거처가 되었다. 박할머니는 묵주를 쥐고 기도했다. 수지는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왔다 갔다 했다. 태주는 시간을 보내려고 박할머니에게 사탕을 칩삼아 포커를 가르쳤다. 오전 11시 15분. 이 의사는 여전히 수술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미소는 말보다 먼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환자가 아주 잘 견뎌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인했죠. 수술은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됐다. 합병증은 전혀 없었다. 회복도 순조로울 것이다. 민지는 회복실에서 벌써 엄마를 찾고 있었다. 그날 오후 2시, 민지의 눈이 살짝 떠졌다. 그녀의 첫마디는 삐걱거리면서도 분명하게 나왔다.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아가. 바로 여기 있단다. 태준 아저씨도 여기 있어? 그는 24송이의 하얀 장미를 들고 앞으로 걸어나왔다. 그들 만났던 그 10월 밤부터 매주 한 송이씩. 민지는 꽃을 보며 졸린 듯 미소 지었다. 구름 같아. 행복한 구름 같아. 그녀는 병원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태주는 매일 아침 프랑스 빵집에서 갓 구운 페이스트리를 들고 왔다. 그가 이야기해주면 그녀는 문장 중간에 잠들기도 했지만 태주는 계속 읽어주었다. 이틀째 되던 날부터 간호사들은 그를 헌신적인 아빠라 부르기 시작했다. 12월 18일은 퇴원하는 날이었다. 민지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스스로 걸어나가겠다고 고집했다. 모두에게 자신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왼손으로 태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함께 집에 가요. 그녀는 병원 로비 전체에 알렸다. 차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다. 진짜 가족처럼. 12월 20일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부엌 식탁에서 색칠하며 잘 회복 중이었다.
지원은 민지반 친구들이 보낸 쾌유 카드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나하나에 하트와 무지개가 장식되어 있었다. 옷이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서명이 필요한 등기우편이었다. 발신처는 지원이 모르는 법률사무소였다. 봉투는 고급 종이로 무겁게 느껴졌다. 앞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완벽하게 타자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성호의 부모가 민지의 완전한 양육권을 신청하고 있었다. 기재된 사유는 지원의 속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역사회 자선을 필요로 하는 재정적 불안정, 치료를 받기 전에 아이의 건강이 악화되도록 방치, 몇 주밖에 알지 못한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아이를 노출, 재판 날짜 1월 15일, 변호 준비 기간은 26지, 그녀가 적합한 어머니임을 증명하기까지 26날, 딸을 지키기 위한 26날, 모든 것을 결정할 26날. 박할머니는 지원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었다. 혈압이 급상승했다.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지만 왼쪽 몸이 반응하지 않았다. 구급차 불러라고 말한 뒤 쓰러졌다. 사이렌 소리는 6분 만에 들렸지만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경미한 뇌졸중이라고 응급실 의사가 나중에 확인했다. 왼쪽 몸이 부분 마비되고 말에도 장애가 생겼다. 미정 기간 동안 24시간 간호가 필요할 것이다. 그날 밤 11시, 지원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민지가 방금 수술을 받은 바로 그 병원. 그들이 축하를 나눴던 바로 그 층. 이제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에게 태준이 커피와 그녀의 따뜻한 코트를 들고 나타났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곁에 앉아 언제나처럼 든든하고 안정감 있게. 마침내 형광등 불빛 아래 침묵을 깼다. 우린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민지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해돋이처럼 확고했다. 그의 존재는 여름비처럼 따뜻했다. 그의 약속은 산의 돌처럼 굳건했다. 함께라면 혼자가 아닌 듯한 힘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있어도가 무엇을 의미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태준이 8일 후에 제안할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병원의 복도에서 지원이 그의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을 때 그가 이미 휴대폰으로 결혼 반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양육권 위협은 폭풍 후 구름처럼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성호의 부모는 EN어소시에이츠를 고용했다. 불가능한 사건도 승소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8명의 변호사들. 그들은 돈과 인맥, 그리고 준비된 공격이라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지원이 가진 건 진실과 공동체, 그리고 비극으로 그녀의 삶에 들어왔지만 선택으로 남기로 한 남자뿐이었다.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안개 속을 헤매듯 지나갔다. 지원은 먹을 수 없었다. 음식은 골판지 맛이 났다. 사흘 만에 4kg이 빠졌다. 옷은 헐렁해졌고 볼은 움푹 패였다. 민지는 8살의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걸 알아챘다. 엄마, 왜 안 먹어? 할머니가 걱정돼서. 할머니가 아프게 된 그 편지 때문이기도 해?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알고 있다. 민지는 간호사들이 양육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그녀는 두려울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용감해지려 애썼다.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찾아왔다. 그들은 박할머니의 병실에서 작은 플라스틱 트리로 축하했다. 민지는 3개의 선물을 뜯었다. 엄마가 준 새 색칠 공부책, 태준이 준 미술용품, 뇌졸중 전에 완성해둔 할머니의 손수 만든 스카프. 그날 저녁, 민지는 지원이 두려워하던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날 데려가실 거야?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는 말이었다. 3년 동안 5번 찾아온 그분들. 포옹 대신 값비싼 선물을 보내는 분들. 돈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 아니야, 아가. 너는 나랑 같이 있을 거야. 하지만 지원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심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다윗이 항상 골리앗을 이기는 건 아니다. 가끔은 거인이 승리한다. 가끔은 돈과 권력이 사랑과 진실을 짓밟는다. 태주는 일주일 내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 2달간 찍은 사진과 영상이 156개나 되었다. 지원이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는 모습, 병원에서 지원이 매 순간 함께한 모습, 지원이 민지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 지원이 민지에게 꼭 필요한 엄마 역할을 해내는 모습. 변호사도 찾아봤다. 양육권 소송에서 89% 승소율을 기록한 박정호 변호사를 발견했다. 수임료는
3천만 원이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지불할 생각이었다. 12월 28일 저녁 8시. 그는 지원의 문 앞에 섰다. 두 사람의 삶을 바꿀 제안을 들고. 하지만 제2막은 여기서 끝난다.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의 문턱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벽이 밝아오려 하고 있었다. 제3막 끝. 12월 28일. 서울 거리를 유리처럼 변하게 만든 얼음비가 내렸다. 태주는 마닐라 폴더와 코트 주머니에 든 뭔가를 들고 지원의 문 앞에 섰다.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복도 불빛에 반짝이며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양육권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그가 말했다. 지원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커피는 너무 많이 마셨고 음식은 제대로 먹지 못해 손이 떨렸다. 바람에 쓰러질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희망 같은 게 담겨 있어서 그를 들여보냈다. 민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병원에 있는 박할머니를 보러 가느라 지쳐서 그녀의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지원이 악몽을 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요즘 악몽은 자주 찾아왔다. 태주는 부엌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법률 문서, 통계 자료, 사례 연구. 그의 연구는 언제나처럼 철저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각기 다른 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결혼한 부부는 양육권 분쟁에서 73%더 높은 승소율을 보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조부모가 양육권을 요구할 경우 미혼모는 40%의 확률로 양육권을 잃는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조부모는 68%의 사건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양부모 가정은 거의 항상 자녀를 유지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치는 분명했다. 그러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2개의 단순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평범한 밴드 반지들이 부엌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와 결혼해줘. 지원의 웃음은 블랙커피처럼 쓰게 터져나왔다. 진심은 아니겠지. 난 지금껏 그 어떤 일보다 진지해. 그는 사업적 관계가 될 거라고 설명했다. 룸메이트처럼 따로 자고 양육권이 확보된 후 그녀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민지가 데려가지는 않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나도 가족을 잃어봤어.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네 가족까지 잃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막을 수 있다면 말이야. 지원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다. 이건 너무 큰 희생이다. 누구에게나 지나친 요구다. 하지만 그때 침실에서 민지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랑 같이 있겠다는 말이었다. 의식이 없어도 딸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신 인생은 어쩌고요? 지원이 물었다.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건요? 다른 사람의 가족을 구하는 게 내 치유의 길일지도 몰라. 그의 눈빛은 한밤중의 물처럼 고요했다. 계약서를 내밀 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박정호 변호사와 상의했고 그 전략이 옳다는 확인을 받았다. 완전히 헌신한다면 이 방법이 통할 수도 있었다. 침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가에 서 있는 민지는 잠결에 뒤틀린 토끼 잠옷을 입고 눈을 비비고 있었다. 태준 아저씨, 이제 우리 아빠가 될 거예요? 아이들은 중요한 순간을 감지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아챘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이 커져 있었다. 두 어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태준은 민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빛처럼 부드러웠다. 내가 그렇게 해줄까? 이미 말했잖아. 엄마도 원한다면 말이야. 민지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무지개 아래서 손을 잡은 세 사람의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눈. 아빠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바로 그 눈. 8살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지혜였다. 우린 가족이 될 거야. 지원이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민지는 이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토끼 인형 달빛을 꼭 껴안은 채 침대로 돌아갔다. 문턱에서 그녀는 뒤돌아섰다. 태준 삼촌이 우리를 선택할 줄 알았어. 삼촌은 항상 우리를 선택하잖아. 그녀가 다시 잠든 뒤 지원은 서류에 서명했다. 결혼식은 1월 8일. 양육권 심판. 일주일 전이었다. 세상에게 이 결혼이 진짜처럼 보이게 할 시간은 11날 뿐이었다. 고마워. 지원이 속삭였다. 아직 고마워하지 마. 아직 이겨야 해. 12월 29일. 날은 밝았지만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다. 양육권 분쟁 소식은 이미 동네에 산불처럼 퍼져 있었다. 김 씨가 민지 가족을 구하자라는 왓츠앱 그룹을 만들었다.
정오가 되자 회원 수는 94명에 달했다. 이웃들은 사랑의 군대처럼 움직였다. 꽃집의 천부인은 지원이 딸의 숙제를 무료로 도와줬다고 썼다. 편의점 주인은 지원이 밥값도 겨우 마련할 때조차 민지에게 비타민을 사줬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리인은 학부모 봉사활동 날에 지원이 민지의 책상에서 잠든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모습으로 그려졌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어머니, 민지의 담임. 이 선생님은 겨울 방학 내내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든 학부모 상담, 모든 봉사 시간, 학교 연극을 위한 손수 만든 의상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지원이 전 학급에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봄 축제를 주관하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무료로 지도하는 사진도 첨부했다. 민지 수술을 담당한 병원 직원들도 증언을 냈다. 간호사들은 지원이 불편한 의자에서 사흘밤을 새웠다고 썼다. 의사들은 그녀가 현명한 질문을 하고 모든 지시를 완벽히 따랐다고 기록했다. 식당 직원은 지원이 지갑을 잊은 다른 학부모에게 자신의 식권을 건넸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특별한 결단을 내렸다. 제주도 휴가 중이던 그는 증언을 위해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72세의 그는 해변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휴식보다 중요한 게 있어. 김 씨가 지원에게 말했다. 가족이 전부야. 1월 8일은 심장 박동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등록사무소는 좁고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안에는 12명밖에 들어갈 수 없었다. 민지는 직접 고른 분홍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었는데 바닥에 톡톡 소리를 냈다. 박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왼손은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미소는 강했다. 수지는 증인으로 서서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식사는 15분 정도 걸렸다. 서약은 간결하고 법적 효력이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자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가족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답하며 살짝 떨렸다. 저는 도움과 희망을 받아들일 만큼 용감해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아무도 말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민지가 판사의 가운을 잡아당겼다. 저도 약속하고 싶어요. 판사도 할아버지인 만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희 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한다. 방하는 수진의 훌쩍이는 소리만 빼고는 조용했다. 법원 서기조차 눈물을 닦았다. 민지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오전 10시 30분에 서류에 서명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즉시 발급되었다. 민지는 근처 식당에서 열린 간단한 점심 축하 자리에서 그 증명서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눈길만 주면 모든 웨이터에게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봐!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1월 15일은 모두가 예견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폭풍처럼 찾아왔다. 법정은 현대적이고 차가운 분위기였다. 하얀 벽과 차가운 조명이 전부였다. 하지만 방청석은 동네에서 온 67명의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일을 쉬고 아이 돌보미를 구하고 가게 문을 닫고 이곳에 모였다. 성호의 부모님은 8명의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마도 지원의 월급보다 비싼 검은 정장을 입고 계셨다. 아버지는 앞만 똑바로 응시하며 누구와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수술용 칼처럼 정밀하게 사건을 변론했다. 지원은 가족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숨겨왔다. 그녀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선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심리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에 의심스러운 결혼을 서둘러 했다. 아이에게는 고군분투하는 싱글맘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기회가 주어져야 했다. 변호인들은 지원을 절박하고 무책임하며 계산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태준이 조종당하고 있거나 은밀한 동기가 있다고 암시했다. 조부모의 부를 증명하는 은행거래 내역서, 강남의 대형주택, 민지가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변호사 박정호가 피고인 측을 변론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키가 180cm가 넘었고 장군처럼 방을 장악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목소리가 구석구석까지 닿았다. 그는 3주 내내 준비해왔다. 3천만 원이 산 것은 바로 이 절대적인 역량이었다. 그는 42개의 증거를 제시했다. 사진들, 영상들, 편지들, 의료 기록들, 학교 성적표들, 모든 서류는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딸을 위해 산을 옮길 어머니의 이야기. 영상 증거는 특히 강력했다. 태준이 찍은 영상에는 지원이 각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로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공원에서 민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며 몇 시간 동안 곁에서 뛰어다니는 모습도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접으면서 동시에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도 있었다. 진정한 육아를 이루는 평범한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민지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녀는 가장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다. 지원이 3번이나 다시 묶어준 완벽한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었다. 증인석에 앉은 그녀는 아주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찰 종소리처럼 맑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제 학교 연극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선물은 보내셨지만 포옹은 안 해주셨죠. 제가 아플 때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항상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태준 아빠도 함께 있어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판사가 여러 질문을 던졌다. 민지는 하나하나 솔직하게 답했다. 네, 돈이 부족했어요. 네, 엄마는 가끔 밤에 울었어요. 네, 결혼은 급하게 했어요. 하지만 또 네, 매일 매순간 사랑받고 있었어요. 사랑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민지가 말했다. 그저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말에 법정은 고요해졌다. 방청석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측 변호사 중 한 명도 불편해 보였다.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어른의 말과는 다르게 다가왔다. 판사는 평의를 위해 자리를 떴다. 3시간이 마치 새년처럼 느껴졌다. 지지자들은 복도에서 김밥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민지는 불안감을 달래는 방법으로 모두를 위해 그림을 색칠했다. 오후 3시. 판사가 돌아왔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본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 박지원의 양육권 아래 머무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합니다. 갤러리는 조용한 환호로 가득 찼다. 지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가 태준에게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수지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있었다. 판사는 양육권에 관한 판결을 이어갔다. 조부모는 매달 감독하에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원한다면 양육비도 지원할 수 있으나 요구할 권리는 없다. 법원은 새로운 가족 단위가 안정적이며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인정했다. 성호의 부모가 떠나려 할 때 어머니가 지원 곁에 멈춰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다. 잘 돌봐줘. 우리가 아들을 돌본 것보다 더 잘. 그녀의 눈빛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아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를 잃은 후 그의 결점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민지를 위한 싸움은 사실 그를 위한 싸움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한 어머니에서 다른 어머니로 그들은 이해했다. 때로는 사랑이란 놓아주는 것이다. 때로는 붙잡는 것이다. 지혜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아는 것이다. 2월은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함께 찾아왔다. 아파트의 리듬은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었다. 태주는 약속대로 여전히 손님방에 옷을 두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그의 커피 머그잔은 지원의 곁에 놓여 있었다. 그의 책들은 선반 위 그들의 책들과 섞여 있었다. 현관 옆에 놓인 그의 신발은 입구를 완성된 듯 보이게 했다. 매일 아침 7시면 그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계란을 살짝 흐르는 정도로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다. 민지는 별 모양 토스트를 원했고 그는 특별한 틀로 잘라냈다. 지원이 방에서 나올 때면 커피는 항상 정확히 준비되어 있었다. 어떻게 내가 언제 일어날지 항상 알지?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물었다. 네 알람 소리를 듣고 300까지 세거든. 네가 일어나기 전까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야. 그는 그들에 관한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의 일상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편안함이 그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 가짜 결혼은 날이 갈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태준이라는 이름 없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어느 날은 태준 아저씨, 다음 날은 아빠. 아무도 그녀를 바로잡지 않았다.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듯 그저 맞는 일처럼 느껴졌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였다. 남산타워에서 달빛 아래 첫 고백을 한 지 정확히 4개월 만이었다. 민지는 색종이와 반짝이를 잔뜩 사용해 부모님을 위한 발렌타인 카드를 만들었다. 그녀는 무지개 아래 세 사람이 나비처럼 떠다니는 하트들 사이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렸다. 아빠, 마음에 들어요? 아빠 머리 진짜처럼 뾰족뾰족하게 그렸어요. 태주는 그걸 서점벽에 걸어두었다. 마치 걸작인 양. 그에게 그건 정말 걸작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민지가 잠든 뒤 지원은 태준의 침실 문 앞에 섰다. 몰래 사둔 발렌타인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안에는 아직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들을 적어 넣었다. 감사함이 다른 무엇으로 변해가는 이야기. 존경이 애정으로 자라나는 이야기. 어쩌면 사랑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아직은 결혼은 실용적이어야 했다. 감정으로 복잡하게 만들 권리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5분간 그 자리에 서서 카드를 쥐고 있다가 결국 건네지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박 할머니는 느리지만 꾸준히 회복 중이었다. 주 3회 물리치료로 왼쪽 몸의 움직임이 돌아오고 있었다. 말투도 점점 분명해졌다. 2월 말이 되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고 말을 더듬지 않게 되었다. 한 번은 부엌에서 지원과 태준을 지켜보셨다. 둘은 수년간 연습한 무용수처럼 서로를 피해 움직였다. 태준은 접시를 건네려고 그녀의 위로 손을 뻗었고 지원은 숟가락을 집으려고 그의 팔 아래로 몸을 숙였다. 부딪힘도 어색함도 없었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태준이 민지에게 책을 읽어주러 갔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저 아이가 너를 보는 눈빛이 네 아빠가 나를 보던 그 눈빛 같구나. 그냥 미지를 위한 배려일 뿐이야, 엄마. 약속이 누군가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진 않아. 네가 방에 들어설 때 말이야. 할머니의 지혜는 70해를 살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진짜 사랑도, 가짜 사랑도, 그 사이의 모든 것도 보아왔다. 그 차이를 햇살과 비를 구분하듯 분명히 알고 계셨다. 태준의 눈에서 본 건 분명히 햇살이었어. 때로는 사랑이 기쁨이 아니라 아픔을 나누며 자라기도 한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너의 아버지와 나는 장례식장에서 만났단다. 각자 다른 사람을 잃고 슬퍼하고 있었지. 하지만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결국엔 완전히 다른 무엇이 되기도 하지. 무서워요. 지원이 고백했다. 좋아. 두려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안락함이지. 그리고 안락함은 누구의 인생도 바꾼 적 없어. 3월 15일. 또 다른 보름달이 떴다. 태주는 하루 종일 조용했고 서점에서 정신이 팔려 잔돈을 어설프게 다루고 손님 주문을 잊어버렸다. 저녁 식사 때 민지가 눈치챘다. 아빠, 아파요? 이상해 보여요. 그냥 중요한 생각 중이야. 작은 예술가야. 저녁 식사 후 태준이 제안한 말에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산타워에 다시 갈래? 우리 둘만? 수진이 민지를 봐줄 수 있어.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 진실이 한 생명을 파괴하고 또 다른 생명을 시작했던 그 전망대. 그들을 지켜보던 그 달은 같았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변해 있었다. 저녁 9시에 도착했다. 그 첫 자정 만남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데크는 사진을 찍는 커플들로 더 북적였지만 그들은 벤치를 찾았다. 4달 전 새벽까지 함께 앉아있던 바로 그 벤치였다. 지원은 말을 준비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자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말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다. 물론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비록 그들은 항상 가까웠지만 편리함 때문도 아니었다. 비록 편리하긴 했지만 그의 영혼을 보았기 때문이야. 부드럽고 강하며 끝없이 친절한 그 영혼을. 민지에게 다양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좋아. 서점에서 모두의 커피 주문을 기억해주는 모습이 좋아. 웃기지 않아야 하는데 웃겨지는 네 끔찍한 농담이 좋아. 수건을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접어주는 모습이 좋아. 매일매일 우리를 선택해주는 모습이 좋아. 태주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익숙해 보이는 봉투를 꺼냈다. 24번째 편지. 써놓았지만 공유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그 편지. 읽어봐. 그가 조용히 말했다. 봉투 안에는 다른 편지들보다 더 떨린 그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맨 위에 적힌 날짜는 10월 1일, 첫 고백 전이었다. 바람을 알기 전이었다.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이었다. 사랑하는 지원에게 8개월 동안 너를 지켜봤어. 소름 끼치게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 매주 일요일 내 서점에 오잖아. 항상 같은 동화책을 사고 민지에게는 꼭 딸기 우유를 사주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딸을 볼 때 네 얼굴이 변하는 모습. 몇 주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해가 뜨는 것처럼 뒤에 있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도록 정확히 거스름돈을 세는 모습.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모습. 우리의 인연을 알기도 전에, 배우자들의 배신을 알기도 전에 나는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당신이 그저 딸에게 달을 걸어놓은 듯한 미소를 지어주는 아름답고 슬픈 여자였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불륜이 드러나면서 내 계획은 바뀌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사랑 고백을 위해 그 첫 익명의 편지를 썼지. 그러다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편지는 다른 종류의 고백이 되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 고통과 배신과 복잡한 역사 아래 사랑은 남아있었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이 결코 나를 사랑해줄 수 없더라도, 이 결혼이 정략 결혼으로 남는다 해도, 내가 단지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민 사람에 불과하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영원히. 태준. 지원은 다 읽기도 전에 울고 있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의 눈물, 오래된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눈물.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보름달 아래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약속이 아니었다. 편의도 아니었다. 상실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은 두 사람이 사랑을 선택한 순간이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두 사람으로서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애써 재우려 했지만 민지는 아직 깨어 있었다. 드디어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녀가 즉시 물었다. 소진은 소파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어른들 이야기하러 갔다고 했어. 사랑이 어른들 이야기야. 하지만 난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서로를 바라볼 때 너희 둘의 미소가 달라졌거든. 생일 케이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미소처럼 말이야. 8살 아이의 지혜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어른들이 숨기려 하는 걸 아이들은 다 본다. 민지는 그들이 따라잡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가족 그림이 모든 면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3월 16째 날은 밝고 따뜻하게 밝아왔다. 처음으로 지원은 태준이 곁에 있는 주인 침실에서 눈을 떴다. 민지는 정확히 7시에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전혀 놀라지 않았다. 드디어 이제 아침 포옹하러 두 방 갈 필요 없잖아. 그녀는 두 사람 사이 침대에 뛰어올라 팔을 벌려 둘을 동시에 껴안았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꿈이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 않기도 단지 상실을 통해 서로를 찾은 세 사람이 가족이 되기로 선택한 것뿐이었다. 서점 확장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풀렸다. 어린이 교육센터에는 봄 학기에 45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지원의 교육법이 소문나자 새 구역 밖에서도 부모들이 차를 몰고 왔다. 그녀는 배움을 마술처럼 느끼게 했다. 수학은 보물찾기가 되었고 독서는 모험이 되었다. 4월에는 월 매출이 200만 원을 기록했다. 필요에 의해 시작된 사업 파트너십은 진정한 성공으로 자리 잡았다. 서점은 주말마다 이야기 시간을 열었고 지역 작가들의 낭독회가 열렸다. 토요일 오후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로 가득 차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명의 시간제 교사를 고용했다. 창고로 쓰이던 2층은 이제 아이들의 미술 작품으로 환해졌다. 온갖 색깔의 빈백 의자가 독서 코너를 만들었다. 벽은 학생들의 글로 가득했고 자랑스러운 부모들은 매일 사진을 찍었다. 프랜차이즈를 해야겠어.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다. 한 곳부터 제대로 해보자. 지원이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여긴 특별한 곳이잖아. 그들이 결혼을 계획했던 바로 이곳이었다. 민지가 태준과 첫 독서 수업을 가졌던 곳. 이웃들이 모여 그들을 응원했던 곳. 부서진 이야기들이 행복한 결말을 찾던 곳. 10월 14일이 다시 찾아왔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달빛 고백 이후 1년 만이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남산타워를 찾았다. 민지는 전망대에서 도시 불빛을 세며 뛰어다녔다. 247개. 아니 잠깐, 그거 2번 세웠네. 246개. 그녀는 312개에서 포기했다. 빙글빙글 돌다 어지러워서 태주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단순한 음반지가 들어있었다. 비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안쪽에는 3월 15일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선택한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다시 결혼해줄래? 그가 물었다. 이번엔 사랑으로? 민지는 배낭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수진의 도움을 받아 몰래 만든 것이었다. 분홍색 글리터로 예스 해주세요, 엄마 라고 쓰여 있었고 각 글자마다 하트가 찍혀 있었다. 우린 이미 결혼했잖아.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진짜 결혼식에서 꽃소녀가 되고 싶어 하거든. 민지는 뜨거운 팬 속 팝콘처럼 펄쩍펄쩍 뛰었다. 제발 제발 제발! 벌써 드레스도 골랐어.
나비 무늬가 있는 드레스야! 12월 15일. 민지의 수술 성공 후 정확히 1년 만이었다. 커뮤니티 센터는 하얀 장미와 요정 불빛으로 환상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 200명의 하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모인 것이다. 박할머니가 지원을 신부 입구까지 안내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었다. 오직 자부심 가득한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뿐이었다. 회복이 딱 맞춰 완료된 것이다. 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할머니가 속삭였다. 네가 사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구나. 성호의 부모님은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참석해도 되겠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반대하려는 게 아니었다.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민지의 행복에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들은 선물을 가져왔다. 어린 시절 성호의 사진첩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를 알아야 해. 어머니가 말했었다. 기억할 만한 좋은 부분들을. 용서가 과거를 지우진 않는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 그들은 더 나은 조부모가 되려 애쓰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방문이 이제 매주 저녁 식사로 바뀌었다. 민지의 플라워걸 드레스에는 정말 나비 장식이 달려 있었다. 보라색과 분홍색 나비들이 그녀가 돌 때마다 날아다니는 듯했다. 그녀는 폭발적인 열정으로 장미 꽃잎을 뿌렸고 모두가 적어도 한 번은 맞도록 했다. 식도 중 그녀는 주례의 가운을 잡아당겼다. 말해도 돼요? 민지가 만나는 모든 사람처럼 매료된 주례는 마이크를 건넸다. 가끔 가족은 깨지기도 해요. 하지만 가끔은 금으로 고쳐지기도 하죠. 아빠가 가르쳐주신 그 일본 예술처럼요. 금속기 진깨.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면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당당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연설을 연습해왔다. 모든 단어는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8살이지만 산처럼 현명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은 부서졌어요. 그런데 태준 삼촌이 황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어요. 우리를 선택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용감하게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커뮤니티 센터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케이터링 직원들까지 울고 있었다. 김 씨는 코를 너무 세게 풀어서 울림이 났다. 리셉션에서 수진이 부케를 잡았다. 그녀는 즉시 박정호 변호사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김치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뜻밖의 상황에서 피어난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였다. 김 씨가 건배 시간에 일어섰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가 정중히 말했다. 어린이 심장 수술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민지와 그 가족을 기리며 달빛 기적재단이라 명명하겠습니다. 방안은 탄성과 박수로 가득 찼다. 민지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고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첫 수혜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바로 옆 동네의 한 외동아들 아빠였다. 선행의 고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 달빛이죠? 누군가 물었다. 왜냐하면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지. 달빛은 해가 비추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새로 생긴 새 식구는 서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태준이 여름 내내 정원을 가꾸며 화분 사이에 조명을 매달아 콘크리트와 희망으로 마법을 만들어낸 곳이었다. 서울은 마치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그들 아래 펼쳐져 있었다. 하늘의 보름달은 태초부터 그랬듯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는 벤치에서 그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나비무늬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으며 머리에는 아직도 장미꽃잎이 꽂혀 있었다. 그 편지, 고마워. 지원이 속삭였다. 첫 번째 편지. 모든 걸 시작하게 한 그 익명의 편지 말이야. 읽어줘서 고마워. 태준이 대답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을 만나러 올 만큼 용감해져서 고마워.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아직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잠든 딸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이 맞잡여 있었다. 도시가 아래에서 밤의 교향곡을 흥얼거렸다. 서점 간판이 바람에 살며시 삐걱거렸다. 책과 커피, 부서진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찾는 것. 민지가 잠꼬대를 하며 살짝 꿈틀거렸다. 용과 무지개, 그리고 내일 아빠가 더 많은 이야기를 읽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작은 손이 두 사람의 팔을 살며시 두드리며
그들이 아직 곁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들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오랜 길을 계속했다. 지상의 옥상 정원이 있는 서점에서 상실로 산산조각 났던 세 사람은 사랑이라는 황금빛 실로 다시 이어졌다. 부서졌기에 더 아름다워졌다. 재구성되었기에 더 강해졌다. 모든 결말이 처음부터 행복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결말은 먼저 깨져야만 하고 그 다음 인내심 있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어떤 결말은 공동체의 지지와 법적 싸움, 그리고 편의 결혼이 사랑의 결혼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어떤 결말은 배신 후에도 믿을 용기, 상실 후에도 사랑할 용기, 가슴 아픔 후에도 희망할 용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결말, 오래가는 결말은 고된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가치 있다. 그것은 화려한 제스처가 아닌 작은 일상의 선택들로 쓰여진다.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 커피 취향을 기억해주는 것, 나타나기 힘든 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것,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고통에서 자라나는 것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날 밤 서점 불빛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각자의 황금빛 치유를 찾는 다른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위한 등대처럼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릴 것이다. 민지는 후속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재단은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삶은 복잡한 춤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고백과 상처와 구원을 목격한 그 달빛 아래 한 가족이 온전히 모여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모든 면에서 온전했다. 잠든 민지는 나비를 꿈꾸며 미소 지었다.